간단하게 안내해드릴 거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시황 들어갈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고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제가 섹시하게 할 거예요. 굉장히 섹시하게 여러분들께 진행을 할 건데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스트리밍 방송을 보실 수 있게끔 우리 임직원 방에 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진행 시 유튜브 최상단에 뜰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적 부분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윤정두는요, 뭐 사실 윤정두에 대한 것을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정두의 프로필, 또 수상 경력, 뭐 지금 실전 투자대 7차례 우승한 거에 대해서 상장이나 이런 걸 다 보내라 그러는데 뭐 그거 어떻게 다 찾아? 요거는 있어. 요거는 우리나라 기록이니까 7,681%. 자, 그리고 뭐 작품 활동 뭐 이렇게 돼 있고 프로필 이렇게 돼 있고 프로필 기준에서 조선일보로 가시면 상세 프로필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다 들여다보시고 확인하시고 윤정두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또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지금 EBC 경제 채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2시간 진행해 드리는데 1시간은 완전히 교육으로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잘 보시고 한 개라도 더 배워가시면 되겠죠. 그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차정치대 신고가 나온 우리 한미반도체 시간에서 하한가 맞은, 근데 그 하한가 내용이 별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좀 이따 뭐 한미반도체 교육하게 되면 그때 다시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이벤트 진행하니까 뭐 내일 아침에 참여하겠다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바로 하십시오. 전화하셔서 나도 함께 좀 이런 수익 좀 냅시다. 이런 수익 좀 내주세요. 라고. 자, 지금 시황부터 쭉 놓고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메이저들의 전망인데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UBS 쪽이 있는가 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를 2015년도 그리고 또 뭐 16년 뭐 저점 저 라인부터 이제 기준을 잡아드린 건데 125%, 15년도라면 125%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5년 12월을 왜 기준을 잡았냐가 중요하죠.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올린 게 2015년 12월입니다.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를 올렸었어요. 2000년 들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시는 것처럼 뭐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할게요. 금리의 부분이 경기가 좋아서 이제 올린 그 부분이 2000년 이후에 3번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전부 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3,000포인트 위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000포인트 위쪽에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접속 인원이 얼마 안 되시는데도 좋아요가 꽤 많은 걸 보면 금요일날 일요일날이죠. 6시간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뭐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시장의 윗방향성과 아주 강력하게 한미반도체,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 주성엔지니어링 뭐 굉장히 강력하게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도 보람되고 무료 회원님들도 이렇게 행복하신데 유료 회원님들은 더 행복하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적응을 좀 못하신 경우 혹은 이제 개별 매매에서 이종장의 손실이 나신 경우 그 조금만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좀 고치시기 힘드신지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기준점에서 놓고 보면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알고 계시다시피 물가 지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 놓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일반적으로 봐요, 사실은. 왜냐면 에너지와 식품은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잖아요.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는 1차 올 쇼크, 2차 올 쇼크. 그래서 에너지의 기준에 원유의 공급 부분에 대해서 감산을 하고 인위적인 가격 인상을 올려놓고 그러면 1차 올 쇼크, 2차 올 쇼크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25%,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거. 그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면은 옥수수든 밀이든 이런 농작물 이런 부분들 수산물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원하지 못할 경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클 수 있기 때문에 크다라는 게 아니라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한다. 근데 이게 왜 시장에 이렇게 관심에 놓여졌냐라고 하면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윤정두가 있잖아요. 머슴 윤정두가 있으니까 머슴 윤정두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저 녀석이 열심히 일하나? 그걸 확인하고 그냥 신뢰하시면 돼요. 그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시려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럼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전체 전문가 등에서 1등을 합니다. 지금 시간에도 우리 한국경제TV든 MTN든 많은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별의별 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학자분들 또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증권사 지점에 그냥 영업하는 분들 또 야간 방송에 윤정두 같은 유료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진짜 심각한 오류가 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CPI, PPI 같은 경우에는요. 요 초록 색깔 박스 쳐놓은 요 구간 있죠? 요 초록 색깔 바깥쪽 말고 안쪽. 저 구간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시장이 폭락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CPI, PPI도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지 못했다.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서라도 또 두 번 올려서라도 이걸 조금 더 하향시켜서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싶다. 이게 이제 연준의 의견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형성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시장 붕괴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 경제학 논리하고 실제 시장 상황하고 다릅니다. 왜 올랐는지부터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돼 있던, 이렇게 형성돼 있던, 또 이렇게 형성돼 있던 소비자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 말 같지도 않게 올라온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온 거예요. 초록 색깔 옆으로 횡으로 그어드린 줄 대비 굉장히 크게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맥락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와, 이거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높아졌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어떻게 돼? 시장은 이때 어떻게 돼야 돼? 폭락이 와야죠. 시장 폭락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폭락.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저 박스 치어드린 구간이 2022년 1월입니다. 그 2022년 1월 달까지 시장은 어떻게 됐다? 폭등.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뻗어 올라간 거는 이쯤부터 원래는 긴축을 할 것으로 그 수순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긴축을 할 것이다라고. 근데 긴축을 안 했죠. 긴축을 안 하고 오히려 돈을 더 뿌렸어요. 뭐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21년도에 취임을 했고 그 취임하신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의 경기 부양 자금을 뿌렸고 그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 지금은 강한 매파 성격의 파워루장이 원래 강한 매파 성격입니다. 근데 매파 성격의 파워루장조차도 이때는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신임 취임을 하고 돈을 의회가 결의를 해줘서 돈을 이제 2조 달러를 뿌리기로 했는데 그걸 지금 긴축해야 돼요 하고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의 흐름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는 어때요? 완전히 정상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죠. 완전히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온 거예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금리를 이때부터 올렸다면은 지금까지 올릴 때, 뭐 가파른 인상이 아닌 2000 요때처럼 금리부터 좀 볼까요? 이번에 이제 뭐 예상치보다도 낮게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렸잖아요. 근데 요게 17번 25bp씩 17번 올린 거예요. 경기가 아주 좋을 때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응? 아시겠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천천히. 근데 가파르게 올린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2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또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때는 긴축을 했어야 되고 또 금리를 좀 인상을 했어야 되는 시점에 돈을 많이 뿌리는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에 반할 수는 없어서인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2조 달러가 뿌려지고 오히려 뭐 긴축을 못하는 상태, 오히려 돈을 더 뿌린 상태. 그래서 물가가 무지하게 세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격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이 유동성을 다 잡아준 거예요. 후유증이 있었죠. 후유증이 일부 있었는데 경기에 이제 침체라는 표현들을 그때 많이 했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어떻게 경기 침체야? 둔하지. 연준 위원분들이 다 노벨상 받으신 그런 분들이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분들끼리 모이셔서 제대로 된 회의를 하시고 결정을 짓는 내용에 국민들 다 죽어보세요 하고 막 급격하게 금리 내려서 후유증이 나와서 경기가 침체될 그런 내용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일리 시황 들으시는 거는 전부 뭐다? 그냥 막말로 마바라들이 소수 의견 어디서 보도자료 좀 나오는 거 데일리 시황 가지고 쥐들이 그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매일매일 말이 바뀌어. 11월 2일 날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FOMC 회의 끝나고 11월 1일 FOMC 끝나고 새벽에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일 때 2일 아침 기준이죠. 미국장 강세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강세로 마감했는데 FOMC 회의에 금리를 동결을 한다는 건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예측범위였고 버냉키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하나를 귀기울이고 있는데 딱 한마디 직역 내용이 나온 게 뭐예요? 우리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연준 위원분들은 25년 말까지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 25년 말까지도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표가 좋기 때문에, 지표가 좋은 과정에 인플레이션이 좀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안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한두 번. 금리를 낮춘다? 금리를 왜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춘다는 건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인데 금리를 낮춰가면서 경기를 부양할 일은 없다라는 게 연준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야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체감 온도가 안 좋더라도 경기 동향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지표가 좋으면 그러면 긴축 우려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표가 좋은 날 지수가 오르는 날도 있고 지표가 좋았어요. 지수가 올라. 지표가 좋았는데 지수가 내려. 지표가 좋은데 지수가 오르는 날은 와, 뭐 경기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지표가 좋은데 주가가 내리는 날은 지수가 내리는 날은 긴축의 우려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데일리 시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전체 기준에 그렇게 결론은 지표가 좋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긴축을 해? 지표가 안 좋으니까? 지표가 좋아서 긴축을 해? 그럼 시장에 악영향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금리 올릴 만큼 다 올려놨죠. 올려놨는데 그 올리는 과정에 시장이 깨졌나요? 안 깨졌잖아. 올리는 과정에 시장 안 깨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꾸 이런 코멘트가 나오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올해 9월 이후에 정례회의 공개한 이후에 경제전망 요약 SE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2004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5.5에서 3.90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 코멘트? 그러니까 얼마 낮아지는 거예요? 1.65가 낮아지는 겁니다. 1.65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25b씩 4번, 5번, 5번, 6번 낮추는 거야? 하여간에 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런 코멘트 한 부분 정도의 수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25년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까지 이제 코멘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아직 6월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6월부터 약 3차례 금리 인하 정도가 25bp씩 단계별로 3번 정도만 낮춰놓으면 그러면 그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문제가 돼서 경기가 둔화돼서 야 이거 부양해줘야 돼.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살려줘야 돼. 그래야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식의 금리 인하라면은 시장은 정점에 달하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금리 인하 얘기할 때 금리 인하 해야 좋은 건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끔 방송 보면 가끔이야 이제 대부분이 방송에 나와서 금리 인하 언제? 내년부터 할 거야. 헛소리들이라는 게 가장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UBS가 24년 3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려 275bp까지 인하할 수도 있고 25년 말에는 2.50에서 2.75, 25년 초에는 1.25에서 1.5까지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 24년도 3월이면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낮춘다. 그 얘기예요. 그냥 뭐 금리를 낮춘다 이 개념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하고 골드만삭스하고의 기준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부분을 FOMC 회의마다 1년에 8번 회의 때마다 25bp씩 계속 낮춘다. 낮출 수 있다. 내년 6월부터. 근데 골드만삭스는 그게 아니에요. 경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 4분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연준하고 비슷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년 4분기부터 해서 26년 중반까지 금리를 분기마다 한 번.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이라는 거는 4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8번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45일 단위로 8번. 그래서 분기에 2번 정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얘는 조금 이제 뭐 경기가 정점에 달해서 조금 이제 쉬어가고 이제는 부양을 조금 해줄 시기가 내년 6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 얘는 뭔 소리야. 내년 3월에 경기 박살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UBS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UBS가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급격히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앞뒤 꼬리 다 자르고 야 3월부터 금리 인하 해줘. 야 3월부터 금리 인하인데 야 금리 인하하면 대박. 뭘 대박이야. 죽는 거야. 쪽박이야. 2004년 6월부터 2006년까지 17차례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서프라임이 터집니다. 그 서프라임 때문에 미국의 IB, 5위 베어스턴스가 망하고 4위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3위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매각이 되는 거죠. 그게 2007년 9월이에요. 금리를 낮춘 게 그렇게 해서 낮춘 게. 그러니까 6월 달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에 1년 3개월 후에 금리를 낮춘 거예요. 그것도 서프라임이 터져서 낮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살짝 낮추고 있다가 베어스턴스 리먼이 망하다 보니 거기에서 금리를 급격히 낮춘 거예요. 시장은요. 초전 박살났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200 갔던 거 900까지 내려왔죠. 하루하루가 공포. 숨도 못 쉴 정도로. 손절도 못해.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여기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가 여기거든요. 금리 인상 2015년부터 해서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시기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2019년 7월부터 금리를 내린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죠. 7개월 만에 금리 내린 시점이 여기서부터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금리 제로 금리로. 코로나19는 경기 자체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게 아닌데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오히려 유동성을 뿌려주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아서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가파른 유동성이 형성이 됩니다. 다른 때는 금융시장이 붕괴잖아요. 여기는 일시적인 질병의 문제인데 뭐 물론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돈을 무지하게 재난지원금을 뿌리게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 우리나라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짬뽕값도 25% 이상 우리 동네는 25% 이상 올랐어요. 짬뽕 한 그릇이. 그런 기준을 다 해석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에 CPI가 하향 안정돼서 그건 괜찮아요. 좋아요. PPI가 하향 안정돼서 뭐 금리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겠구나. 여기까지인 거야. 야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아니 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제 PPI 발표되고 할 때 시장 예상치보다 좀 둔화되고 그럼 좋아요.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니까 좀 안정되면 되는데 그게 급격히 내려가거나 더 여기서 뭐 심각하게 내려가면은 그럼 그건 경기 둔화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금리 인하로 부양을 해준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위험하죠.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원고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건지 요거를 아직 수정을 안 해놨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 애플 시가총액을 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넘었으면 벌써 대서스필 됐을 텐데. 근데 넘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MS사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이런 데는 지금 다 클라우드, 서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쪽에 AI 서버를 얘기하죠. 고객과의 뭐 질의응답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사양의 GPU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수혜를 다 보고 있고 메타도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쪽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인텔 쪽에 이제 같이 뛰어드는 거죠. 얘가 거의 뭐 독점이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제 GPU 거기에 들어가는 드램 반도체 그것을 수직으로 연결해 놓은 HBM. 이게 이제 우리의 하이닉스의 52주 신고가 랠리 12만 9천 원을 뛰어넘고 12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결론적으로 요 흐름 속에서 MS사고요. 이게 알파벳이고요. 알파벳 어디 갔어? 알파벳 여기 있구나. 알파벳도 지금 사상치대치 신고가 대비해서 안 멀어요. MS사도 마찬가지야. 얘네가 클라우드 사업 부분 26% 성장했다가 이번 분기에 22%뿐이 성장 못했다고 하루에 9% 밀렸었죠. 같은 날 시가총액 알파벳보다 큰 시가총액 2위 MS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예상치 또 긍정적인 그 실적을 내주고 지금 사상치대치 고점 돌파 행진이에요. AMD, 인텔 이제 시장에 GPU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 넘긴 상태 기준이고 메타 플랫폼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위치가. 거기에 엔비디아의 흐름 뭐 상상을 초월하죠. 엔비디아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 꼬리 달린 부분의 고점은 뭐 벌써 이미 현재 개장 초에 다 뚫고 올라가 춘 거죠. 엔비디아. 굉장한 거죠. 엔비디아가 21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 반도체 할 때 이제 엔비디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뭐 1.43% 눌려 있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499달러 60센트 찍었네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502달러 66센트까지는
에, 찍지를 못했네. 이번 기준에서는. 근데 일단은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를 넘겼고, 그리고 오늘도 뭐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그간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눌림목 정도 수준인 거지. 응?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시황, 응? 지금 하나하나 이 좋은 장의 시황 얘기할 시간이 어디서 종목 봐야지. 시간도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황에 여러분들 시간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해드리는 이유는 시황을 제대로 알아야 시장에 대처합니다. 아니 어제 그저께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방송 끝나고 딱 나왔는데 스태프진들이 대표님 왜요? 언제 시장 좋아져요? 뭔 헛소리야.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뭔 소리야. 아, 왜 그래서요. 장난치지 마시고 진짜 언제 좋아져요. 이 사람들 정신이 없네. 어? MSCI 지수 편입 편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이번에 편입되는 애들 다 벌써 이미 주가에 반영이 더더욱 프리미엄까지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 거고 이건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은 이렇잖아요. 유가증권 시장이 14% 올라와 있어. 응? SK 하이닉스가 80% 이상 폭등을 했어요. 올해만. 코스닥 시장이 22% 올라와 있어요. 하이닉스가 올해 80% 이상 상승입니다. 현대차 못 가는 것 같지만 시장 대비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힘들어? 아니 세상에 이런 지수에 유가증권 시장이든 코스닥이든 이런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많게 그랬어요? 여기서 2차 전지 실질적인 2차 전지 뭐야? 배터리 3사지 뭐야? LG화학 그 당시 기준에 LG화학, 삼성SK, SK이노베이션 거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350%, 500%의 수익을 다 잡아먹고 그러고 나서 주춤거린 이후에 테슬라 이제 정점 찍고 밀린 이후에 2022년 7월부터 해서 에코프로 그 금양 그 쓰레기 같은 금양 시가총액이 작았잖아. 700억짜리 1조 2천억 땡겨놓은 게 그게 주가 조작이지. 그런 거나 때려잡지 무슨 아이고 참. 어쨌든 그 당시 기준에 작년 하반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 LG와 삼성 SDI가 7, 80% 올랐어요. 하반기에. 70%, 80%.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랠리를 이끌어왔던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걔네들 이외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35%, 45%뿐이 못 올랐거든. 에코프로, 포스코 피처엠 150%, 170%뿐이 못 올랐어요. 사실 얼마 올라온 게 아니야, 사실은. 오히려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위 LG화학, 시가총액 6위 삼성 SDI의 70에서 80% 수익이 더 나아.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친 듯이 올랐는데 미친 듯이 올랐다는 표현에 걸맞는 거는 에코프로만 14배 올랐을 뿐이고 거기에 연동돼서 에코프로 BM이 6배 올랐을 뿐이고 포스코는 한 100%?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한 100%? 그다음 포스코 피처엠은 뭐 우리도 갖고 있었죠. 어마어마했지. 뭐 70만 원까지 갔으니까 저점이에요. 17만 6,500원이 저점이에요. 70만 원이니까 뭐 꽤 올라오기도 했죠. 근데 지금 다 깨져가지고 뭐 30만 원 미만까지 밀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전량 정리했잖아요. 응?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에 비중 50%에서 다 줄여놓고 올해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 14% 올라올 때 그때 비중 20%로 확장.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의 병행 그 어마어마한 수익 7월 24일부터 전량 매도 끝. 뭐 그렇게 주식이 어려워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아니 왜 뻥을 치셔? 응?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봉단위 기준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금요일날 폭등하고 마감하고 이번 주 또 폭등. 연동돼 있는 폭등.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유럽하고 일본은 다 뛰어넘었고 일본은 우리 지수 환산하면 3,600. 유럽은 지금 한 3,200.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3,100포인트 수준을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즐기시면 돼요. 빨간 색깔 다우를 빼고는 검은색, 초록색,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거의 똑같이 가죠. 요때 한번 이격 발생됐는데 다시 붙여주고. 그리고 이격 없잖아요. 거의. 우리가 종가 기준에 캔들 종가 기준에 우리가 더 올라와 있었지. 이게 벌어진 건 언제?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 조금 벌어졌지만
2022년 9월 말 10월 초 저점 찍고 다 같이 똑같이 찍어요. 그리고 얘네가 쭉 뻗어 올라가는데 우리 못 갔죠. 등락률의 크기가 제한적이었잖아. 이격이 발생됐잖아. 그죠? 그러면 그들이 무너져 내릴까 아니면 우리가 쫓아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쫓아 올라간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응? 결론은 이 흐름 속에 이 방향성을 놓고 보면서 우리나라 3,000포인트 가는 거 20%만 오르면 되죠. 그 20% 연말까지 20% 나는 움직인다고 봐. 어? 아, 왜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1월부터 이게 1월까지예요. 이게 11월부터 1월 11주입니다. 11주. 두 달하고 보름입니다. 11주. 그때 시장 올라온 게 40%가 넘어요. 그때 시장 올라온 게 40%가 넘는다고. 어? 요 3,000포인트 올라오는 거 순식간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20%를 누가 땡길 거냐? 떨어지는 칼날 2차 전지가 낙폭과대로 돌려요? 어? 2차 전지 낙폭과대는 없어. 에코프로는 여전히 올 초 저점 대비해서 600% 700% 이상 올라와 있고 미친 거지. 지주사가 실적도 없는 애가. 그게 바로 개거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익을 다 잡아먹고 다 차익 실현하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럴 얘기를 할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올리겠어요?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못 움직였던 현대차 꿈틀했죠. 그 거래가 확산되면 현대차. 그리고요. LG화학. LG화학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다? 오늘 종가 기준에 얼마? 48만 2,500원이에요. 얘는 실적이 뒷받침돼 있단 말이지. 그리고 28% 수준을 넘겼다가 오늘 기준에 이제 28%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극대형주 두 종목 28% 수준이에요. 걔네가 움직이면 끝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냐? 무조건 움직이지. 뭐 가능성이고 뭐고. 무조건 움직이지. 응? 여기 왜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등락률이 제한적인가? 결론적으로 방송 6일날 진행한 이후에 상승률인데 이 고점의 부분들이 지금 이거 진짜 우리 직원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고점을 이렇게 놓치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진짜 여기다 또 써놔야 돼요. 까먹기 전에. 원고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응? EBC조차도 전일 종가 전일 기준 고점으로 형성.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뭐 고쳐놨는데 제가 잘못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38,000원을 넘겼는데 무슨 개뿔이나 34,600원 적어놓고 앉아있어. 정신머리 없이. 우리 직원분들. 이건 아니죠. 얘도 지금 13만 2천 원을 찍었는데 신고가를 넘겼잖아.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 내보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얼마 올라간 거 얼마. 상상을 초월하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는 시장을 잘 보게 됨으로써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72,200원. 이거 그냥 애게 1.9%. 아이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애게 1%가 아니라 삼성전자 이 72,200원은요. 73,600원에 52주 고가
그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특권 들면 얘는 52주 신고가를 내린 거예요. 얘가 먼저 52주 신고가를 잡아주고 그 다음 얘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먼저 52주 신고가를 잡아주니 나머지 한미반도체, HPSP, 이수페타시스, 뭐 하남 마이크론, 하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친구들이 전부 신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대형주에서의 변동성의 확장 범위들을 보시는 거예요. 비율이 28%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어쨌든 2차 전지가 일부 움직이면서 이 흐름이 된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 6위 현대차. 6위 있으면 안 되죠, 얘는. 사실 자력으로도 얘도 3위까지 올라와야 돼요. 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가고 얘가 3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최소 더블 이상 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 15주씩 내는 앤데 올해 우리나라 영업이익 1인데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인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의 기준, 우리의 주력주의 기준, 이런 데서 수익 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칼날, 떨어진 칼날, 떨어져 있어서 변동성 매매뿐이 못하는 칼날. 얘 올해 들어서 19만 원대 종목, 17만 6,500원이 저점이에요. 얘가 지금 상승률이 하이닉스 상승률에 못 미쳐요. 잠깐 반짝해서 뭐 70만 원 찍으면 뭐해? 반짝해서 70만 원대 중반까지 왔었나요? 저도 이제 까먹어서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올해 시가총액 9조짜리 지금 아직도 저게 얼마까지 갔어요? 78만 4천 원? 아니다. 58만 7천 원, 죄송합니다. 58만 7천 원? 예. 시가총액,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57조 수준까지 올라오고,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겼어요. 둘이 합쳐서 97조를 찍습니다. 97조. 아니, 말이 97조지. 얘네가 무슨 개뿔이나 막말로 실적이 뭐 얼마나 있다고 앞으로 성장성 운운해 가면서 97조.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겼어. 말이 돼요?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무슨 뭐 바이오 업체들, 옛날 뭐 바이오 업체들 말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 무슨 세제 없이 세탁기 돌린다. 그런 또 혹은 보물선 발견했습니다. 그런 주가 조작하는 그런 흐름의 변동성이 나오면 되겠냐고. 적정해야지, 적절히. 결론적으로 2차 전지 다 차익 실현하고 우리는 마지막 자락에 포스코 DX 하나만 가지고 와서 3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유일하게 2차 전지 중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종목이었죠. 지금도 뭐 나쁘지 않고 우리는 5만 6천 원대 다 정리했고 얘는 6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7만 원대까지 갔네. 이번에 얼마까지인지 모르겠네. 지금 슬슬 소부장 쪽의 흐름이 터져주고 있어요. 아쉬운 거는 이오테크니스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예? 슬슬 터져주고 있다고. 여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하나 마이크론부터 해서 슉슉 치고 올라오겠죠. 왜? 이 HPSP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왜?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거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상승률 상위 종목. 그러면 이런 거 갖고 나갖고 대박 나셨죠?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2단 옆차기를 해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하겠냐고. 그리고 이런 애들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거래대금도 없는 애들을 거짓말을 해서 뭔가 대박 난 것처럼 와, 이 종목 대박이죠. 이러면 안 돼. 말장난하고 그러면. 다 혼내야 하는 거야. 응? 결론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수페타시스. 사실 신성 델타테크도 그닥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얘도 변동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아유, 한순간에. 그게 말이 됩니까? 응? 하나솔루션 오래간만에 또 탄력을 주긴 했는데 우리는 손을 좀 놨죠. 먼저 검색기에 튀어나와서 편입을 한번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31,000원 또 3만원 전후 뭐 이렇게. 지금은요. 건망. 우리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시가총액 기준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쪽을.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상위 종목이. 그리고 요 밑에 52주 신고가 랠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밑에 다 깔려있죠. 한미반도체 다 돌려놨고, 하나마이크론, 뭐, HPSP,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거래대금이 수반된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수반됐는데 이런 애들은 신규 상장주의 시가총액이 작고 얘네들은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온 거고 얘는 양봉입니다. 어찌됐건 수급도 뒷받침돼 있고 그럼 그런 쪽을 보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애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그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메이저 수급이 확인되는 쪽 뭐 이런 쪽을 놓고 보시는 게 옳죠.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만 잘 보시더라도 결론은 오늘 같은 날 검색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수베타시스, 신성델타 테크입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피처임이야. 루닌 뭐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미국 증시가 좀 눌려요. 아이, 그 정도 눌리면 어때? 이렇게 강한 채를 띄워주고. 시장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행복해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포트폴리오의 기준, 아까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의 기준, 이거 보세요. 10월달 포트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월달 포트는 하이닉스의 55%가 아니라 하이닉스 30%에 예를 들어서 LG전자, 삼성전기 10%, 한미반도체 5% 이렇게 편입을 했어요. 그런데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으로 깨져 내려가는 최저 바닥의 인식이 잡혔기 때문에 집중. 뭘로? 하이닉스 집중. 그렇게 되면서 옵션 상품에 11월 1일부터 옵션 상품 교육용으로 거래한 걸 보여드렸죠. 5억짜리 계좌가 얼마 돼 있어요? 360억 돼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5억짜리 계좌가 360억 돼 있고 마지막 자료에서는 뭐 콜이나 풀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콜이나 푼 매수를 한 게 아니라 푼 매도를 했어요. 프리미엄까지 다 먹으려고. 초대박 났죠. 240억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기 지나고 나서 그 240억으로 선물 사고 선물 시장 지수 선물 그리고 나서 옵션 신규 옵션 1땡땡짜리 위주로 사고 그게 또 240억에서 360억까지 된 거니까 5억 가지고 360억 보름 만에 시장을 들여다보겠다. 시장의 방향성에 맞춰서는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파생 매매자인 거예요. 그것도 윤정도처럼 하면은 수익이 일부 날 수 있는데 전부 뭐 5억짜리 360억 낼 정도 딱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투기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테크 정도 수준에서의 안정성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고 수익을 그래도 일정 범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파생 상품이 아닌 일반 종목에서의 변동성 기준의 매매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놓은 이후에 진행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선물을 1,500 계약을 남겨놓고 나머지 계약 팔아서 파생을 이렇게 다 넣어놓은 거예요. 얼마예요, 평가손익이? 파생 매수 금액만 얼마야? 120억, 230억, 250억? 그죠? 수익금은 얼마야? 어이구.
방향성을 잘 보는 쪽의 기준에서나 파생 매매를 하는 거지. 응? 또 파생 매매를 함으로써 방향성을 아주 세밀하게 논하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을 논할 때는 전체 큰 거시경제에서부터 그냥 이게 진짜 경기가 체감온도는 안 좋더라도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랍니다. 요거 꼭 지키세요. 응?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거 편입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월 31일 종가가 227799였어요. 와, 대박이네. 이런 경우도 있네. 227799. 2땡, 7땡, 9땡이야? 응? 그때가 2277.99포인트였다고 한다면 거기서 6포인트 올라온 거죠. 6포인트. 응? 맞나요? 200, 죄송합니다. 206포인트. 그렇게 해서 시장의 지수는 9% 올라와 있고, 우리의 포트의 계좌 수익은 12.53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변동성 종목, 뭐, 위메이드나 누닛이나 이런 종목의 수익은 포함이 안 된 거야. 그냥 주력주. 비중도 잘 조절하면서. 아시겠죠?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함께. 이제 천천히 이제 업종 종목도 보긴 할 텐데,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어제도 한 분, 그제도, 오늘도 한 분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먼저 전화했을 때 가입할 거. 그때 가입했으면, 신고가고, 대박이고,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손해 안 받고, 지금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